힘내서 네, 3장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심리학의 역사 접근 방법인데 막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사실 이 책에 있는 내용보다 여기에 있는 게 조금 더 많기는 한데 여기 있는 거를 막 굳이 다 적으실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적으셔도 되는데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심리학도 심리학사라고 하는 어떤 역사와 관련된 심리학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요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요 심리학 역사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얘를 알고 지나가면은 그 뒤에 학자들하고 그런 개념들,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쉬우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책에는 사실은 이제 수업용이다 보니까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 시험에 나오는 위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는 설명해 드릴 거는 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거쳐져 왔는지 네 그래서 그냥 흐름을 기억하고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심리학 초기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됐던 게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과거에도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아주 옛날부터 이런 생각들을 했으니까 신에 기댔겠죠? 네, 신한테 계속 이제 뭔가를 물어보다가 어떤 순간에 이게 이제 사유하는 어떤 능력, 철학,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스스로 내 안을 계속 들여다보고 이게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죽음 이후에 과연 삶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의 어떤 그래도 대답을 좀 제공해 줬던 게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심리학이 계속 이렇게 파생돼서 지금까지 오는데 얘하고 심리학하고의 어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빨간색도 잘 안 보이네. 그쵸? 빨간색도 잘 안 보이죠? 가장 큰 차이는 과학이에요. 철학은 깊이 있게 사고하고 들여다보긴 하지만 과학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심리학은 과학적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을 바라볼 때 과학 이전의 심리학, 과학 이후로서의 심리학 이렇게 두 어떤 기점을 나눠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교재를 보셨을 때 그 2절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 심리학의 대두 위에는 어떻게 보면 과학 이전의 심리학 네. 그리고 그 밑으로는 과학이 이제 딱 맞물리게 되면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네. 너무 좋은 말이야. 그쵸? 근데 이 말을 사실은 이분이 17세기 분이실 거예요. 1600년대 뭐. 근데 500년 전쯤에 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아이작 뉴턴 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이작 뉴턴이 자기가 만들어낸 말 아니고 이 사람의 어떤 문서에서 인용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이분 말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뭔 것 같아요? 우리가 심리학을 배우지만 오늘 아주 잠깐 오늘만 하고 안 해요. 철학은 아주 잠깐 그래도 어떻게 심리학이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그냥 심리학만 보는 것보다는 요런 눈높이에서 심리학이 시작이 됐구나. 네, 그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학문에 사실은 철학은 의학의 뿌리기도 하고 꼭 심리학의 뿌리기만은 아니에요. 네. 그리스어로 보셨을 때 뭐 필로소피아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네, 엄청 사랑하죠. 우리의 인지력을 엄청 사랑해요. 그렇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소크라테스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사실 유명한 거는 이분이 한 말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요.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뭔가 물음, 대상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신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포커스가 바뀐 거예요. 우리한테로.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이분 전에도 더
유명하신 분들도 분명 계세요. 이제 철학사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인간의 마음과 어떤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럼 이제 인간의 포커스가 맞춰진 게 소크라테스부터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 됐다라고 네, 그 시발점이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얘기 알죠? 네 자신을 알라. 네. 계속해가지고 알고 있냐 진짜. 네. 근데 이게 대화법을 같은 말이에요. 대화법이 논박술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게. 근데 계속해가지고 삶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 어떤 죽음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걸 계속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안을 관찰을 하는 거죠. 합리적 사고나 내성법을 써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 안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찾아낸 거는 지행합일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내가 그거를 알고 그거를 실천을 한다면 그러니까 말하고 언행일치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궁극적으로 행복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항상 이런 훌륭한 사람 밑에는 훌륭한 제자가 있죠. 네, 플라톤이 그 밑에 보시면은 굉장히 짧게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슬퍼. 되게 이렇게 짧게 나오면 너무 슬퍼 저는. 네, 플라톤 생득설이라고 나왔는데 소크라테스 이제 제자예요, 이분이. 자,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만나면서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니까는 더 훌륭해졌죠. 네. 우리가 감각이 있지만 이것은 사람마다 같은 거를 보고 같은 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같은 노래를 들어도 굉장히 좋아할 수 있고 누군가는 별로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쵸?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한 건 뭐였죠? 플라톤이 발견한 거는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인간한테 감각적인 거 말고 사유하는 부분, 이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어. 그래서 생득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이 원래는 네, 이런 꿈이 있었대요. 갑자기 이거 보니까 그게 생각나네.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여기 건물에 그거 있던데? 그 무슨 시나리오 뭐 그래서 여기 무슨 시나리오 뭐 이런 학원도 다 있나 그랬는데 네. 네, 이분이 원래 그랬는데 이렇게 만나서 네, 철학가가 됐어요.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은 귀족 명문가 금수저 집안 아들이에요. 교육도 잘 받았겠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약간 그 좀 안 좋은 어떤 부분에 휩싸이면서 네, 사형을 받게 되고 실제 플라톤하고 다른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줬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냥 죽겠다고 사형받고 거기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면은 그 소크라테스를 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음모에 휩싸여서 이렇게 죽게 돼서 거기에 플라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떠났어요. 아테네를 떠났어요. 여기서 못 있겠다. 신경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근데 떠났는데 납치됐어요. 그래가지고 노예 시장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노예로 한 12년인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왜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되는지 알아요? 거기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밑에서 같이 배울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네. 얘다 얘. 네. 네, 이 사람이 있어요. 얘가 우연히 노예시장 지나가다가 플라톤 발견하고서 얘도 좀 부자였어요. 그래서 얘도 그 몸값을 다 지불을 하고 플라톤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준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다시 아테네로 돌아가서 이 사람한테 돈을 갚으려고 했어요. 돈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괜찮아. 네. 좋은 친구예요. 괜찮아.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했냐면은 네, 그 유명한 네, 학교를 세웠죠. 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한 40년 동안 주구장창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뭘 발견했냐? 그 유명한 네, 이데아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 대화법에서 넘어가서 하나 업그레이드 됐어요. 변증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계속해가지고 토론을 통해가지고 의견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대립이 됐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생득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은 또 몰라.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맛있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이 사줄 수도 있어요. 지금 인사하는 사람이. 자, 훌륭한 스승 밑에는 또 훌륭한 제자가 있고 또 이 사람도 훌륭했으니까 이 사람 밑에 또 누가 있을까? 바로 옆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겠죠. 잠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기 전에 자 플라톤이 이데아에 대해서 발견을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플라톤의 얘기를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 철학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여기에 죄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죄수들이 동굴 안에 갇혀 있으니까 뭐만 봐요? 나는 못 보고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쵸? 실제가 아닌 걸 보죠. 근데 그게 실제죠.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거를 현실에 갖고 와서 지금과 대비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 실제 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일상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우리다. 감각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매일 이끌리는 대로.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데아를 얘기했죠. 근데 그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가 어디 있어요? 동굴 안에 있어요? 동굴 밖에 있어요? 동굴 밖에 있겠죠. 안에 있진 않겠지. 죄수가 여기 있는데. 그럼 밖에 있으면은 여기를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막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약간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게 뭐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여기가 이데아인데 이데아의 세계로 나가려면 뭐냐? 교육과 논박 계속해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나의 어떤 그 생득설 갖고 태어난 이성적인 부분 이거를 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어떤 중요성과 이성의 중요성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쉽죠. 철학책 봐보신 적 있으세요? 보면 되게 재밌는데 어떤 책은 되게 잘 썼거든요. 근데 어떤 책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잘 쓴 책들을 보시면 재밌어요. 자, 플라톤 밑에 또 훌륭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옵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네, 어떻게 세웠어요? 자기 몸값. 네,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자, 여기에 누가 18살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입학하게 돼요. 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시 똑똑한 사람은 누구나 알아보나 봐요. 그래가지고 딱 점 찍어 놓고 엄청 잘 키웠겠죠. 네. 다른 학생들은 뭐예요? 네, 역시 똑똑이는 달라요. 독자죠. 뭔가를 그쵸 만들어요. 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뭘 찾았냐면 그 차이.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이데아를 봤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세상은 사실은 그림자죠. 밖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플라톤이 얘기하는 건 거기가 아니라 진짜는 밖에 있어 라고 이데아에 있어.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거를 지금의 어떤 시점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 이데아는 좀 더 약간 추상적이지만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뭐 이렇게 행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떤 미래의 어떤 나의 삶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사유 뭐 이런 부분하고 더 가깝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멀리 있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경험하는 것들, 자연, 체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깝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성을 중시하기는 중시했는데 이 세상은 그냥 신의 작품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경험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를 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봤을 때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실은 이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얘예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험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천성하고 양육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 생활한다라는 게 사실은 이 경험, 우리의 일상의 경험 속에서 제대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잘 산다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니코마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잘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이 옛날 사람이 썼잖아요, 이 사람이.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다시 받았었겠어요. 이게 어디서 출판했는지에 따라서 책이 너무 내용이 달라. 그래서 어려운 책은 되게 어렵고 또 쉽게 쓴 책은 네, 잘 썼더라고요. 네, 그 책들을 보시면 아, 이렇게 살으라는 내용이구나. 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이제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플라톤은 누구일까요? 플라톤하고 어디? 어? 응, 가운데 두 사람. 자, 1번, 2번. 플라톤 2번? 자, 우리 거수로 할게요. 자, 플라톤, 손가락으로 할게요. 플라톤 1번이다. 2번이다. 하나, 둘, 셋. 아니, 손가락으로 1번인지 2번인지. 플라톤 1번이다, 2번이다. 정답. 왜? 우리 아까 전에 맨 밑에 개념 2개 있었죠. 플라톤은 뭐였어요? 이데아. 어디 있어요? 저 멀리.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래서 여기 손을 보면은 저 위에 있잖아. 얘가 플라톤이에요. 얘는 어디 있어요? 손바닥이 여기 있잖아. 여기. 우리가 말하는 그 히어앤 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림 볼 때도 아, 이런 멋진 그림은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잘 보여야 되는데 그쵸? 아, 너무 아쉽네. 이런 그림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철학하고 이렇게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더 재밌어. 그림도 그냥 보는 것보다. 자, 근대 철학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부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생득설하고 경험론. 네. 요 부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고대 철학에서 심리학의 아버지, 심리학을 연 사람을 아리스토텔레스로 보고 있어요. 진짜 일상하고 접목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 니코마스 윤리학을 보면은 물론 여기 우리 시험에서 나오진 않는데 그 뒤에 다른 것들하고 같이 병행이 됐을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이 사람 뭔가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살아라,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이제 이론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인본주의라고 나오는데 그 인본주의 학자들이 실제로 얘기하는 것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흡사해요. 이론들이. 그리고 그 이론의 출발을 이 사람들도 자기 그 논문 쓰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그 처음에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로 보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떻게 보면 심리학을 제일 처음 연 사람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간단하게 요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3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개 보셨을 때 양쪽으로 나뉘죠. 경험론하고 합리론. 네. 요렇게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 뭐 스승과 제자 이런 사이는 아니고 이제 대표적인 학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 3장. 경험론을 먼저 보시면은 인식, 지식의 근원을 경험에서 찾는, 네, 말 그대로, 네, 쉽죠? 경험론은 경험. 그러면 합리론은 뭐예요? 이성. 네. 요것만 우선 2개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학자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로크가 있어요. 네. 영국의 어떤 경험주의 철학자로서 초기 네, 철학자로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네, 백지로 태어난대요. 백지. 이게
백지설이죠. 중국에서 얘기하는 성무선악설. 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뭐가 없어. 근데 성장하면서 후천적으로 뭔가가 채워지고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칠하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 그림에서 보셨을 때 누가 있었어요? 네, 베이컨, 네, 바콘, 뭐 이런 사람들이 네, 경험론자인데 경험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체험하고 체득하고 학습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합리론이라고 보시면은 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요 근원은 네, 이런 식으로 다 근데 사실 뭐 이제 보면 다 거의 라틴어예요. 외국 거는. 그쵸? 라틴어에서 유래를 해가지고. 자, 데카르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언제 나왔을까? 이 사람이 르네상스를 거의 끝 무렵, 아마 르네상스 거의 끝날 때쯤 이제 나온 사람인데 그 문화를 누린 거죠. 근데 르네상스 때 누가 나왔을까요? 여기 보시면 네, 이런 너무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러니까는 이게 예술적으로도 부흥이 됐고, 그리고 보시면은 세상이 뒤집어졌죠. 이전에는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상식. 꼭 외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쵸? 네. 이거 왠지 알아요? 이거 나중에 꺼졌을 때 얘기해 줄게요. 왜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를 아는 순간 여러분 똑똑해져요. 자, 지동설 전에 천동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아 하죠. 그리고 지동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갈릴레이가 뭘 했어요? 아, 이 사람 말 맞구나. 지지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찾았거든. 만환경으로 이런 걸 발견했어. 맞구나. 근데 이걸 발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또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과학이 그만큼 발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데카르트가 그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그 전에 철학을 했던 사람하고는 이제 약간 수준의 차이가 좀 더 깊이 있게 과학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르네상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또 이게 빨간색이어서 안 보이는데 아까 소크라테스가 한 거랑 좀 비슷해요. 바뀌었어요. 이게 중세에서도 사실은 계속 신한테 이렇게 어쨌든 유럽 사회는 어떤 그런 뭐 종교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사 자체가 사람들한테로 약간 관점이 변하면서 휴머니즘이 좀 이제 탄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데카르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쪽으로 갔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 것 같아요? 데카르트가 어디예요? 경험이에요? 이성이에요? 그쵸? 우리한테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파고드는 거죠. 자, 예쁜 그림인데 잘 안 보여. 네. 그 교재 보시면은 교재 말고 제가 보조 그거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에 송가츠라고 있어요. 네. 이거를 데카르트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3의 눈이라고 불린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발견했냐면 머리 가운데 위치한 어떤 내분비 기관으로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여기죠. 이쯤이에요. 네. 우리의 영혼하고 육체가 뭔가 결합이 된다라고 이 사람 찾아낸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 그런 어떤 이런 수술들이 하고 있었어요. 너무 위험천만하지만 하고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몸하고 영혼의 어떤 그런 부분들, 감각적인 부분. 이게 데카르트가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각적인 걸 아예 배제한 게 아니라
데카르트는 과학적으로 조금 더 다가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생리적인 부분들, 우리의 어떤 호르몬, 뇌 이런 부분에 더 근원적으로 다가가면서 그래도 이성이 중요해.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여기에 송가체, 솔방울샘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 위치가 멜라토닌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부분이. 근데 실제로 이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믿었나 봐요. 이 그림 비슷한 거 되게 많아요. 이게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들을 풍자했던 그림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그게 있으니까는 이거 그 미친 돌을 빼내야지 저 사람이 정상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약간 풍자거든요. 우리가 풍자할 때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을 풍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보편적으로 일어나니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데 말도 안 되니까 그걸 풍자하잖아요. 비유법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거고. 근데 이 그림이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 어두워서 다행이네. 되게 징그럽더라고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은 이 합리론하고 경험론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이제 써놨어요. 아까 경험론은 그 백지설이라고 했잖아요. 백지설하고 좀 비슷하다. 근데 이제 합리론은 사람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조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근데 데카르트가 아까 그 여기 제3의 눈을 발견을 하면서 또 뭘 했어요? 이 사람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신체나 감각적인 걸 무시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해요? 그거를 심신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성에 의해서 신체도 이렇게 조금 뭐 지배도 당하고 뭐 그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두 번째 있죠. 동그라미 두 번째. 제가 드린 페이퍼에서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은 감각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탐구함으로써 초기 심리학자들의 주된 관심사를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감각역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 경험론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왜냐면은 경험이 우리가 체득하고 체험하고 이거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각역이라고 하는 거는 데카르트가 어떤 생리적인 현상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에서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이게 생리심리학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 안에 수술을 하면은 혈관에 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리학자나 그 생리학자 쪽에 이 감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도입이 되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이디어 제공 같은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다시 감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귀납하고 연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납은 실제 우리가 과학 연구 같은 데서 쓰고 있는 방법들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론이 이래. 근데 연역은 뭐예요? 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어떤 처음에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니까 죽는다. 소전제가 있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결론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어서 가는 이런 것들을 연역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론하고 합리론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네, 연합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불쌍하게 먼저 나왔지? 이게 어쨌든 그 시대에 확실히 알지는 못해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감각역처럼 어떤 우리 안에 뭔가 그 어떤 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그 프렌치 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골상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했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그때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부위마다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그림을 여기서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뭐 일도 하고 있고 뭐 다 달라요. 뭐 싸우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맞지는 않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이거 이미 MRI랑 다 해서 뭐 좌뇌, 우뇌가 어떤 능력이 있고 전두엽하고 측두엽이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배웠잖아.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거 모르잖아, 사실. 근데 계속 해가지고 그럼 이게 사유를 하다 보니까 찾아내는 거죠.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토당토 않지만 뭐 뇌를 만져보면은 우리가 뭐 이제 그때는 그랬겠죠. 뭐 머리가 크면은 아니면 여기가 모양이 어떠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심리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점점 발전을 해가는 거고요. 이 사람 연합주의하고 공리주의는 네. 한번 그냥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학습 심리에서 나왔던 그 연합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철학에서 이게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이 경험론, 합리론, 연합주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어떤 연합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인간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떤 인과관계의 원리에 의해서 학습하게 되고 그 과정을 사유하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X와 Y가 함께 접촉하게 됐을 때 어떤 뭐 나한테 자극을 미치는 변인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X에 관한 생각이나 Y에 관한 생각이 함께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리주의는 너무나 유명한 대표 학자들이 있죠. 뭐 벤담, 제임스 밀, 존 스튜어트 밀, 뭐 얘도 그냥 한번 요런 게 있구나. 네, 제가 이거 시험에는 다뤄지진 않는데 또 그렇다고 뭐 이 부분이랑 같이 가는 내용인데. 또 빼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네, 넣었어요. 네, 루소의 자연주의 철학은 지금 경험론, 합리론, 연합주의 뭐 있었는데 또 루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라고 평가하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이 사람이 뭐 이런 내용 했어요. 어린이는 자유롭게 자연주의 오직 자기의 소질에 따라서 항상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된다. 뭐 방정환 선생님 같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책도 썼어요. 그리고 이 책이 실제 그 시대에 엄청 잘 팔렸나 봐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거의 이제 끝나기 전에 그 전원 생활 있잖아요. 이 책 보고 한 거래요. 실제로. 아이를 키우려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책이야. 근데 실제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 이 사람은 자기의 다섯을 이렇게 얘기하고서 교육비랑 양육비 많이 든다고 고아원에 보냈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어쨌든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자연에서 생활하라,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성이 이 그 밑에 제가 드렸던 거 요거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이렇게 서양과 동양이 서로 사실은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한번 보시면은 한눈에 더 잘 들어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백지설도 봤는데 보시면 선성설도 있어요. 맹자가 얘기했고요. 천명을 성이라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거죠. 선한 거고 이게 뭐 착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어떤 역량, 잠재력 여러 가지 것들 그걸 다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그게 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내면을 성찰하고 노력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비슷한 게 네, 스토아 학파고요. 스토아 학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선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스토아 학파의 어떤 그 뜻을 이었던 학자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키케로하고 세네카, 루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루소가 그 자연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선설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성악설도 있어요. 네. 근데 성악설은 뭐예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다. 그래서 뭘 해야 돼? 교육과 예. 그러면
성선설은 뭐예요? 내 안에 좋은 게 있으니까 걔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내가 나를 성찰하고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성악설은 뭐예요? 교육이라든지 양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국가적 환경적인 어떤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어떤 사회 규범, 규칙, 예의, 예절 이런 것들을 좀 더 포커스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비슷한 게 기독교 윤리사상의 원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뭐 아우구스티누스, 마키아벨리, 홉스, 쇼펜하우스 이렇게 철학자로 비슷하게 그 사상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선무선악설이라고 해서 얘는 사람의 본성이 원래 선한 것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교육이나 수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다. 네. 이와 비슷한 게 지금 로크, 칸트, 듀이, 존 듀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뭔가 배우고 뭘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론에서 처음에 나왔던 백지설이 여기서 인성하고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경험론과 합리론 그리고 얘네가 갖고 있는 어떤 인성적인 부분들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기억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 편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경험론하고 합리론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17세기에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로 만들기가 너무 좋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심신이원론을 누가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자연으로 왜 돌아가라고 했는지 그게 루소인지 누군지 기억도 안 나고. 이 사진 찾으려고 루소 치니까 뭐 나온 줄 알아요? 네이버에? 무슨 옷가게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루소. 데카르트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그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요. 스웨덴 여왕한테 와달라고. 근데 데카르트가 사실은 되게 가기 싫었대요. 근데 이제 여왕이고 하니까 가서 뭐 그렇게 일은 많이 안 하겠지. 개인 시간이 충분하겠지. 그래가지고 약간 그냥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갔대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죽어요, 사실은 데카르트가. 그렇게 오래 일을 못하고. 근데 실제 가봤는데 자기는 그렇게 빡셀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주 5일 매일 5시간 새벽 5시부터 가정교사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추웠던 어느 날 데카르트가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저세상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신이원론이 몸하고 마음이 그렇게 계속 몸이 아픈데 왜 누워서 계속 생각을 해? 병원을 가야지. 뒤로. 이렇게. 그리고 생리학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뭐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예술하고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생리학도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생리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마음은 철학이나 상상으로만은 올바로 알 수가 없다고 얘기가 되면서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심리학자들도 이제 과학적으로 뭔가 이쪽으로 분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과학적 연구 방법론과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자, 이 칸트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헬름볼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헬름볼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창고 거기에 보시면은 생리학자예요. 그리고 철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러 분야에 진짜 영향을 엄청 많이 미쳤어요. 그쵸? 연력학, 유치역학 이런 거 엄청 어려운데, 그쵸? 자, 이 사람이 한 게 뭐 했냐면은 그 삼원 색설, 뭔지 알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겹쳤을 때, 그러니까 요거를 이 사람이 그런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 하면서, 그리고 또 뭘 했냐면 공명이론. 그래서 음파의 진폭에 따라서 소리가 작으면 작게 들리고 크면 크게 들리고 이런 것들을 발견해낸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그런 감각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는
발견을 했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심리학의 목적 4가지가 뭐였죠? 처음이 뭐였어요? 처음. 본 거를 뭐 해야 돼요? 네.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뭘 한다 그랬죠? 발견하게 되죠. 기록하다 보면. 뭘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관계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수학적인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하는 시간이 있죠.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누르자마자 반응할 수도 있지만 조금 한 진짜 0.1초, 0.2초 사이에 반응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 그런 아주 미세한 감각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더 과학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과학적인 이거에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제자들인데 이 사람 뭐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이거 알죠? 네, 이 사람이 헬로멀츠의 제자예요. 네, 그렇게 그냥 그렇구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훌륭한 사람 밑에는 참 훌륭한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진짜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제자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심리학자는 아니에요. 이런 어떤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이제 발견은 했지만 실제 그의 제자 빌헬름 분트가 뭘 하죠? 생리학과 심리학에 이 사람이 다리를 놓았다면 사실 이 사람은 심리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사람의 연구가 분명 생리학과 심리학의 다리를 연결시켜줬어요. 근데 그 제자는 이제 넘어가죠. 그 다리를. 네. 빌헬름 분트는 그 다리를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과학 이전의 심리학. 네. 이제부터는 과학의 심리학이에요. 과학의 심리학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파트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부분이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부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끔 돕는가.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는 거는 실제로 나와 또 타인과 또 세상과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어느 쪽으로 데리고 가는지. 근데 가끔 나도 모르게 행동할 때가 있죠. 왜 그래서 그러면 그냥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럴 때도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의식적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볼 거예요. 하나씩. 자, 교재엔 없는데 교재가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래도 알고 가셔야 돼요. 네. 아까 그 헬로멀츠처럼 비슷한데 정신물리학이라고 하는, 근데 정신물리학은 시험에 나와요. 배번은 안 나와도 정신물리학은 나와요. 정신물리학 어디냐면 우리 교재 바로 옆 페이지 보시면은 그 박스에 빌헬름 분트 써 있고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실험 과학으로 현대 심리학이 태동하게 된 출발점이 페이너라고 되어 있어요. 이 페이너가 정신물리학의 기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네. 근데 이 페이너가 정신물리학의 아버지, 최초에 또 여기 다 최초예요. 오늘 보는 사람들은. 네. 근데 이 정신물리학이 뭘 하냐면 아까 그 우리가 봤던 헬로멀츠가 뭘 했다고 했죠? 감각의 어떤 자극 같은 것들. 네. 근데 여기에서도 뭘 하냐면 이제 감각의 그 자극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네. 연속적으로. 그 중에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감각을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뭘 하게 돼요? 어디가 자극을 더 잘 느낄까요? 되게 조그만 자극을 잘 느끼는 부위. 미세한 자극을. 그쵸? 요런 손끝이나 아니면 피부,
그러니까 이런 등이나 뭐 허벅지 이런 데보다 더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이런 경험들, 자극들을 생리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하게 되고 그게 정신물리학이 되는데 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두 자극에 대한 어떤 그 두 부분을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점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얘를 왜 봤냐면은 자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 자극이 약할 때 사람들은 어때요? 처음에 조그맣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밤 12시에 집에서 조그맣게 옆에 우리 가족한테 조그맣게 얘기해도 들리죠. 근데 처음부터 굉장히 크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작게 얘기해요. 그럼 그 차이를 지각하는 게 쉽지가 않죠. 감지가 어렵고 변화가 클 때만 감지할 수 있어요. 처음에 작게 시작하면은 요만큼 변해도 1에서 2가 돼도 이렇게 TV 볼륨을 한 3으로 놓고 보다가 4나 5가 돼도 그게 단계가 올라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조금씩 커졌다. 근데 처음부터 한 10으로 놓고 보는데 11로 올렸어. 그러면은 그 차이를 잘 못 느낀다라는 거야. 네. 요 부분 이제 그 아까 2역점 요 부분이 이런 부분하고 같이 얘기가 되는데 언제 달라지냐? 네. 장소에 따라서 우리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불빛도 우리는 보는 것과 낮에 볼 때하고 밤에 볼 때하고 그 차이를 지각하는 게 틀릴 수 있죠. 자, 베버가 요런 지금 이런 차이에 대한 것들, 네, 요런 민감도를 네,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 민감도, 요런 차이의 어떤 민감도를 어떻게 했냐면, 네, 관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는 우리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요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네, 지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걸 베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페이너가 나와요. 왜 나왔을까? 자, 요거를 페이너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시. 양쪽에 이렇게 들고 있는데 30g이 이제 30g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33g짜리 뭘 줬어. 그러면 요거는 지각을 하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얘를 주고 얘를 줬을 때와 얘를 주고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지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변화가 더 크면은 이제 그때는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둘이 아까 어딨어? 그 베버 있죠? 베버하고 동료예요. 동료여서 베버가 연구하는 걸 같이 봤겠죠? 같이 봤는데 얘가 페이너가 그 당시 사진은 더 할아버지지만 더 젊었어요. 우리가 더 젊다는 거 뭐예요? 꿈도 많고 야망도 많고 그쵸? 네, 연구도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최소 식별 차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을 하고 발견을 했죠. 그래서 발견을 하고 공식을 만들고 법칙을 세웠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 혼자 한 건 아니잖아. 베버가 있잖아. 그래서 이름이 베버 페이너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요런 네, 물리학이나 생리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베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페이너의 정신물리학이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시각 장상. 아까 전에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각을 하지만 여기서 했을 때 지각을 못 한다라고 했어요. 시각 장상 같은 것들도 사실은 존재하는데 눈을 감았을 때 이제 그게 상이 남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감각적인 것들. 그러니까는 이게 포커스가 차이를 찾냐 안 찾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거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아까 고대 그리스, 철학, 이런 건 뭐예요? 이성에 대해서 사유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면은 과학의 심리학이 이렇게 그 사유에서 더 감각적인 거에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은 비렐름 분투가 뭐예요? 구조주의예요. 구조주의. 이게 계속 더 디테일한 거, 세분화된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비렐름 분투 누구 제자라고요?
그쵸. 그러니까는 스승이 그걸 하는 걸 봤잖아. 우리 안에 그 작은 단위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투가 왜 계속해가지고 그렇게 작은 거를 봤냐면 그게 있으니까는 의식적인 거, 심리적인 거를 그 안에서 찾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페이너는 정신물리학의 어쨌든 네, 최초의 그 사람이고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정신물리학에서 페이너가 네, 페이너가 안경 쓰고 계시는데 이거 시각 잔상 연구 하다가 이거 잔상 연구 뭐 자기 나름대로는 보호 안경을 쓰고 했다라고 하는데 너무 태양을 많이 봐서 태양 보는 거예요. 태양. 너무 열심히 하셔서 눈이 시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시력이 떨어지면 사람이 어때요? 시력이 떨어지니까 뭔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몸도 자꾸 아프고 몸이 자꾸 아프고 뭔가 할 수 없으면 어때요? 자꾸 우울해지고 그래서 막 진짜 그랬대요. 그리고 막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자주 만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책 보고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눈이 너무 아프니까 그것도 잘 못하겠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 조금 그래도 노력은 했겠죠. 좀 건강해지려고. 근데 진짜 기적적으로 시력을 좀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하면서 사람들이 죽다 살아나면 뭐래요? 죽다 살아나면 갑자기 뭔가 철학적인 약간 사유로 다가가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 심리학에서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실제로는 그 심리학사들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분투하고 페이너 중에 누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는 먼저는 페이너로 보는데 근데 왜 이 사람을 그런 어떤 칭호, 어떤 대우 이런 거를 안 해주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딱 심리학으로 들어가는 길에 뭔가를 확 깃발을 못 꽂았어요. 시작을 먼저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냥 정신물리학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는 자기 정체성을 약간 철학자로 이렇게 사유하면서 넘어가는 그 부분을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사실은 심리학 쪽에서는 굉장히 좀 보기가 힘드신 분이긴 해요. 어디 갔지? 네, 근데 네, 요 책이 최초의 책인데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읽히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시험에 중요한 분투를 보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는데 네, 이제 아까 헬로홀츠가 뭘 했다고요? 생리학하고 심리학의 다리를 놨고 그 다리를 이 사람이 건넙니다. 네, 분투가 건너는데 네, 요 책을 출간을 하고요. 이 사람이 이 책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고요. 이 책에다가 이런 내용을 쓰는데 완전 진짜 못을 박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독일에다가 최초로 실험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음의 구성 요소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씩 다가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작은 단위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의 아주 작은 단위.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교재에만 보고 달달달달 외우게 되면은 착각하는 것 중에 이 사람의 진짜 의도를 모르게 돼요. 그러면은 경험론은 경험주의, 합리론은 이성 뭐 이렇게만 계속 갖다가 맞추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구조주의는 뭐 비렐르, 분트 뭐 그러면 분트는 작은 거.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 작은 거를 중요하게 봤지만 이 사람이 더 중요하게 봤던 거는 분석하고 분류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중요하게 보니까 얘를 경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자극이잖아요. 경험에서 체험에서 내가 느껴지는 어떤 그 단위를 찾는 거.
내가 느끼고 보고 맛보고 감각적인 걸 찾을 수 있는 게 작은 단위를 분류하는 거니까 그거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단위를 찾으려고 이게 지금 얘기했던 어떤 감각적인 거에도 포커스를 맞췄는데 자기 안을 계속 들여다보는, 그래서 여기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성법. 자기 안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관찰을 하는 거죠. 이걸 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한 거예요? 경험을 보고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 아주 작은 의식적인 어떤 이 경험을 포착을 하려고 요런 작은 요소들을 포착을, 마음의 원자들을 포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그 교재에 있는 내성법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이 실험적 자기 관찰이. 이런 부분들에 이제 다가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실험 장치에다가 플랫폼에 공을 달아놓고 그거를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차는 듣는 시점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차이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예요. 하나는 소리가 들리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는 거라, 자기가 듣고 자기 스스로 누르는 거라. 그때 차이가 분명 있을 거다. 그런 작은 단위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여기에 있는 내성법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봤는데 자기가 스스로 듣고 하는 게 더 오래 걸린다라고 여기 결론은 그랬어요. 결론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티치너예요. 근데 이 티치너도 했어요. 이 내성법을. 티치너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티치너는 사람들한테 경험하는 거를 보고해야 되니까 뭐 장미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메트로놈 소리를 듣는다든지 향기를 맡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맡거나 느끼는 어떤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찾아냈죠. 그래서 우리 의식에는 감각하고 심상하고 느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거. 그래서 내성법을 티치너도 사용을 했고, 분투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내성법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학파의 방법인가, 뭐 구조주의의 방법 중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티치너를 볼게요. 아까 이제 분투 제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사람도 비슷하죠. 마음에 분투한테 영향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작은 어떤 부분을 찾아내는 게 이해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분석적 내성법을 썼고요. 근데 왜 하려고 했을까? 물질의 어떤 세포, 분자, 원자 이런 것들, 화학자하고 물리학의 영향. 이 사람이 원래 물리학을 그 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작은 디테일한 부분과 자기가 이전에 경험했던 지식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심리라고 하는 부분을 엮어서 더 작은 심리의 부분을 보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실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 아까 뭐 찾았다고요? 3개 찾았다 그랬죠. 그 작은 요 부분을 이 사람은 3개를 찾은 거예요. 근데 얘네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내가 자극을 받으면 나는 뭔가 느끼죠. 이런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를. 그래서 내성적 활동이 실제 의식적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나 의식이 변화한다라고. 근데 독일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구성주의를 퍼뜨려요. 퍼뜨렸는데 어떻게 됐을까? 아까 전에 이 내성법 할 때 뭐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 훈련시킨다 그랬죠. 근데 내성법이 사실은 제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이게 참 사람마다 느끼는 지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평균 지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그거를 객관적이다 말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런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빨리빨리 그 자극을 감별해낼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사람마다 경험할 때마다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나도 오늘 내일 내가 똑같은 주스를 마셔도 시간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지도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구주주의가 조금씩 저물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기능주의가 떠오르게 되죠.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심리학 책 보면은 분투가 잘 안 나와요. 분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잘 안 나와. 왜일까? 너무 슬퍼. 근데 우리 시험엔 나와요, 분투. 분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아버지?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예요.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의 칭호를 왜 줬을까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되게 많아요.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이기도 해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79년도에 최초의 실험 심리학 그 연구소를 차려놨어요. 근데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그 유학을 굉장히 많이 갔더라고 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독일이 이게 하나의 그게 아니라 연방체제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방체제다 보니까는 각 그 지역마다 대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굉장히 그 나라에 비해서 다른 그 시대에 있던 나라에 비해서 작은 공간에 대학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교육을 굉장히 우수하게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고, 우리가 분투를 잘 모르는 거는 분투가 79년도에 최초의 그 실험 연구소를 세웠는데 여기에 처음 부임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런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에서 이미 이 사람이 이때가 아마 경력이 그렇게 뭐 10년은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미 이때 그 보편적인 교수들이 해야 되는 연구를 거의 한 5년 뭐 그 정도 안에 다 끝냈대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한 연구를 읽을 수가 없어요. 평생 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티치노는 미국 같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게 심리학 책을 보다 보면 티치노는 나오거든요. 근데 본트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는데도 번역이 안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68년 동안 일하면서 5만 하루에 2.2쪽씩 매일 68년 동안 논문을 출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워커홀릭인가?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 평을 찾아보면은 이 사람 밑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거의 신기록이에요. 그 깨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바빴는데도 자기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되게 살뜰하게 잘 챙기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밥도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먹고, 그리고 주말에도 이렇게 바쁜데도 자기 와이프랑 아내들 데리고 뭐 오페라도 보러 가고 주말에 아이들하고 되게 일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아빠로서도 그 시대 치고 굉장히 100점 아빠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해요.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그 나이가 탄생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때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실험 심리학을 처음 세웠을 때. 근데 그게 연구소가 차려졌기 때문에 그 날짜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연구소를 차렸는데 그 해에 연구 논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해를 심리학이 탄생한 해로 보고 있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근데 이 실험실도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이 라이프지니에다가 자기 연구실 차리고 싶으니까 하나 달라고 공간 조그맣게 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공간이 대학에서 뭐 그렇게 쉽게 갑자기 막 내어주고 만들어주고 막 이럴 수 있지가 않으니까 이거 거의 2년 걸렸다 그러나? 되게 조그만 장소 하나 주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장소에서 그 전 세계에서 이 사람한테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일로 오게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아까 제가 이 사람 이름 하나 쓰라고 했죠. 예. 이 사람도 미국에서 이렇게 갔다가 박사학위 받고 일로 와서 임상심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시자인 이유는 이거예요. 학생을 많이 배출해서가 아니고요. 그 학생이 또 학생을 만들고 그 학생이 분파를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심리학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때는 심리학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연구를 한 거야. 생리하고 심리학을. 그쵸? 근데 이 사람한테서 배운 사람이 임상심리라고 하는 부분을 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볼 거예요. 카텔이라고 성격심리학에서 되게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도 역시 분터한테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격심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로 펼치면서 손다이크라고 행동주의에서 조금 이따 다시 볼 건데 이 사람도 이 사람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인 거야. 네. 파생시키고 그래서 그 창시자라고 하는 칭호를 줬어요. 그리고 아까 뒤에서 이제 홀이라고 하는 사람 볼 건데 이 사람은 요게 APA가 미국 심리학회예요. 이거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분투한테 처음에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독일까지 갈 돈이 없어서. 그래서 먼저 하버드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 강사 같은 거 하면서 돈을 모으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먼저 그 기능주의 보시면 있죠. 네, 윌리엄 제임스한테 박사학위를 받고 갔다가 돌아와서 학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아까 앞에서 봤죠. 네, 산업 및 조직심리학. 두 사람 있었는데 하나는 레빈이었고 한 사람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쪽에 갔다가 와서 또 이렇게 분파를 만든 거예요. 하나에. 그리고 네, 여기도 계속. 그리고 티치너도 갔다가 미국으로 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시자인 건 그냥 정말 그 위에 있어요. 맨 위에서 계속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심리학에서는 잘 몰라요. 일반 대중도 모르고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도 분투를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책을 보면 앞에만 나오고 한 번 나오고 안 나와. 네. 자, 그래서 이 구조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심리학이 이제 실제로 철학의 어떤 그 분야를 벗어나면서 이렇게 뒤로 가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